폴란드는 한국과 체결한 200억 유로 규모의 방산 패키지 계약을 정치적 판단으로 흔들었습니다. K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NATO 표준을 만족하는 핵심 전력들이 포함된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폴란드 정부는 한국 없이도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기술 이전만 받고 독자적으로 유지 운용하겠다는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설명도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언론 플레이도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만 남기고 조용히 전 인력을 철수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끝입니다. 폴란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1은 정부가 어떤 무기를 사야 하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숫자만 보고 사실만 따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폴란드 국방부였습니다. 마르코 박사님, 대형 방산 계약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전차, 전투기, 그리고 현지 공장까지 제안하고 있어요. 총 계약 규모는 200억 유로입니다. 200억 유로.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지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피식 웃고 말았어요. 한국이라고요? 진심이에요? 저는 스마트폰, 세탁기, 싸구려 자동차만 떠올랐어요. 무기? 진짜 무기 같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게 한국은 그냥 기술만 좋은 나라였지 힘도 없고 정밀하지도 않았고 전쟁 같은 건 어울리지 않는 나라였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어요. 진심인가 보네 라고 중얼거렸죠. 저는 팀에게도 이 일을 얘기했지요. 그랬더니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거기 드라마랑 라면 잘 만드는 나라 아니에요? 다들 웃으며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맡았으니까 항공권을 끊고 바로 바르샤바로 떠났어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한국 방산업체라고 검색해봤어요. 현대, 로템, 하나 같은 이름이 보였지만 자동차나 가전으로만 익숙했던 이름들이었지 전차나 전투기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이번 출장 시간 낭비겠네.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춥고 하늘은 흐렸습니다. 제 기분과 딱 맞았죠. 국방부에서 보낸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안 분위기는 꽤 들떠 있었어요. 한 폴란드 관계자가 말했어요. 슐츠 박사님 기대하셔도 좋아요. 한국팀 진짜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냥 말만 잘하는 거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곧 도착할 예정이었죠. 제가 상상한 모습은 조용하고 긴장한 동양인 몇 명. 가볍게 고개 숙이고 통역을 끼고 말 몇 마디 하고 팸플릿만 나눠주고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조금 지루하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렸고 뭔가 확 달라졌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당당했고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눈빛은 따뜻했지만 강했고 정장 차림에 손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노트북도 자료도 없이 그저 침착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완벽한 폴란드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바로 세우며 앉았어요. 눈이 커졌죠. 뭐야? 지금 방금 폴란드어 한 거야? 억양도 완벽했고 망설임도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놀란 얼굴이었지요. 그 사람은 바로 박현우 박사님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책임자였죠. 그리고 그 5초 만에 그는 말 한마디로 회의실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는데 중심이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주 작게. 제 마음속 벽이 살짝 금이 간 걸. 속삭임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을지도 몰라. 박현우 박사님은 단지 폴란드어를 할 줄 아는 정도가 아니었지요. 그분은 그 언어를 자기 것처럼 썼어요. 말투는 조용했고 문장은 또렷했어요. 한마디도 망설이지 않았고 통역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통역자였어요.
폴란드 부장관과 마치 몇 년을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폴란드 관계자들도 놀란 눈빛이었고 어떤 분은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고 미소까지 지으셨죠. 아무도 이런 장면을 예상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익숙하지 않은 감정을 느꼈어요. 존경심. 그리고 조금의 부끄러움. 왜 나는 그들이 준비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지? 왜 당연히 보통 수준일 거라고 단정했지? 그 다음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별 기대를 안 했거든요. 보통 방산 프레젠테이션은 지루하고 숫자 잔뜩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 박사님은 무기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폴란드를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나라의 지형을 연구했습니다. 평지가 많고 겨울이 매우 춥죠. 그래서 K9 자주포는 영하 35도에서도 시동이 걸리도록 개조했습니다. FA-50 전투기의 조종석도 조정했습니다. 폴란드 조종사들의 체격에 맞게 넓혔습니다. 사용자 설명서도 전부 폴란드어로 준비했고 저희 기술자들도 폴란드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눈을 깜빡였어요. 뭐라고요? 전투기 사이즈를 바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저는 독일, 프랑스, 미국 업체들과도 일해봤어요. 그런 식으로 맞춰주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늘 있는 거 쓰시든지 마시든지요, 이런 식이었지요. 하지만 한국은 팔려고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안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을 받습니다. 당신을 위해 조정하고 배우고 맞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이요. 어떤 데이터나 그래프보다 더 깊이 저를 때렸어요. 발표는 계속됐고 박 박사님은 폴란드에 공장을 세우겠다는 계획도 공유하셨습니다. 제품만 넘기는 게 아니라 현지 직원도 훈련시키고 같이 성장하자는 얘기였지요. 계약으로 끝내려는 게 아니라 진짜 파트너십을 만들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뻐근해졌어요. 그제야 제 노트를 내려다봤는데 페이지가 텅 비어 있었지요. 아무것도 쓰지 않았더라고요. 아니, 안 쓴 게 아니라 눈을 뗄 수가 없어서 못 쓴 거였죠. 이 사람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왔던 업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자부심이 느껴졌고 부드럽지만 강했어요. 목소리를 키우지도 않았고 화려한 단어를 쓰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말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바람을 쐬고 싶었거든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지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독일, 미국, 프랑스만이 국방과 책임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건물 밖에 서서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물어봤죠. 혹시 한국이 그냥 좋은 나라가 아니라 더 나은 나라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좀 무서웠어요. 근데 동시에 뭔가 두근거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지요. 박 박사님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뇌리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시 검색했어요. 대한민국 국방 철학. 그리고 그제서야 전에 못 봤던 문장을 발견했지요. 어떤 한국 기술자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에 앉아서 가슴이 쿵쿵 뛰는 걸 느꼈어요. 이 출장은 그냥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꿀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모르겠구나. 처음엔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계약도 빠르게 움직였고 한국은 기술자들을 바로 보내줬고 폴란드 팀들을 교육시키고 장비도 제 시간에 다 전달해줬죠. 근데 갑자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계약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우방국, 예를 들어 독일이나 프랑스와 일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정치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지요. 늘 있는 이야기니까요. 그냥 지나갈 줄 알았죠. 그런데 점점 이상한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회의, 비공식 만찬, 닫힌 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 독일과 프랑스 방산업체 사람들이 다시 폴란드에 오고 있었어요.
자기네 기술을 소개하고 여러 약속을 내세우고 유럽은 하나다 같은 말을 하면서 말이죠. 가장 문제였던 건 그 사실을 한국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시스템을 대체할지, 그들의 설계를 바꿀지, 심지어 그 기술을 어떻게 응용할지 몰래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그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요. 속으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야, 한국은 우리를 믿어줬는데. 그로부터 몇 주 뒤 한국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메일도 없고 전화도 안 왔어요. 한때 활기로 가득했던 훈련센터는 텅 비어 있었고 기술자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죠. 공지 하나 없이, 인사 한마디 없이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단 한 줄짜리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국에서 아주 짧고 명확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심각한 신뢰 훼손으로 인해 협력을 전면 중단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계약 파기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법적인 위협도 없었고 배상이나 손해 청구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협력 전면 중단, 그 말은 단순한 거래 종료가 아니었지요. 그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당신들과 더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계약은 종이 한 장이면 끊을 수 있지만 신뢰는 그 종이를 넘는 관계의 시간으로 쌓여야만 했습니다. 한국은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협력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히려 계약 파기보다 더 큰 단절이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책임의 무게를 우리에게 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섭도록 단호하고 놀라울 만큼 품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가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큰 소리였어요. 정말 딱 한 줄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바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입이 안 떨어졌고 목이 꽉 막혔어요.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떠난 거였죠. 항의도 없고 화내지도 않고 설명도 없었지요. 그저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너무 커서 오히려 고막을 찢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토록 조용한데 이토록 무거운 건 처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애써 침착한 척하려고 했죠. 괜찮아. 우리 매뉴얼도 받았잖아. 배운 것도 많고 우리가 알아서 해보면 되지. 하지만 기계는 종이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해로 움직이죠. 그리고 그 기계를 만든 사람들, 가장 작은 나사 하나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거였죠. 그리고 결국 문제들이 시작됐어요. 자주포가 반응하지 않기 시작했지요. 버튼이 먹통이 되고 화면에는 오류가 떠요. 공식 시연 행사에서는 FA-50 전투기 하나가 시동도 못 걸었습니다. 관계자들도 있었고 카메라도 있었는데 모두 멈춰버렸죠.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다들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진짜 지식은 그 설명서를 쓴 사람들과 함께 떠나버렸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처음엔 저도 잘 몰랐어요. 어느 날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죠. 설명서면 충분한 거 아니야? 요즘은 AI도 있는데.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건 요리책이야. 근데 불도 없고 재료도 다르고 조리도구가 뭔지도 몰라. 기술자들은 단순히 고장나면 고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장비와 하나가 되게 도와주는 해석자였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생각해주는 조용한 조타수였죠. 그분들이 떠난 지금 우리는 지도도 없이 바다에 떠있는 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이 떠난 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조용함은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직접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큰일 난 상황에 있었어요. 처음엔 다들 괜찮은 척했지요. 장비는 있으니까 괜찮아. 매뉴얼도 받았잖아. 어떤 폴란드 장군이 그렇게 말했죠. 근데요, 기계는 종이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계는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곧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K9 자주포는 훈련 중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고 버튼이 안 눌리거나 경고등이 계속 깜빡였지요. 어떤 장비는 테스트 중간에 그냥 꺼져버리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설명서에 나온 대로 따라했는데도 작동이 안 되었죠. 그중 누군가가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그냥 기계가 아니야. 이건 하나의 시스템인데
우리는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버튼을 누르라고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었어요. 왜 그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작은 부품 하나하나가 어디랑 연결돼 있고 왜 중요한지까지 알려주었거든요. 그들은 사고하는 법을 보여주셨지, 따라만 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없었지요. 우리는 지금 문은 많은데 열쇠는 하나도 없는 집 안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FA-50 전투기 중 한 대가 공개 테스트에서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 자리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고 카메라도 돌아가고 있었지요. 조종사가 열쇠를 돌리고 매뉴얼대로 순서 하나하나를 다 따라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비행기는 그냥 멈춰 있었지요.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그 상황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 전부터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박 박사님의 말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가 무너뜨렸지요. 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서 박 박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짧게 아주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박사님이 만들고자 했던 게 이제야 보입니다. 답장은 이틀 뒤에 도착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 한가운데를 무언가가 툭 건드린 것 같았지요. 왜냐하면 그 말은 진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 사태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상황을 잘 몰랐어요. 그들은 계속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고치면 되지. 한국 쪽이 너무 예민한 거야. 우리가 고객인데 우리가 중심이어야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지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텅 빈 교육실로 향했어요. 그곳은 몇 주째 아무도 쓰지 않고 있었지요. 조용히 걸어 들어가 화이트보드를 지나쳤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희미한 폴란드어 단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걸 멍하니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예전에 박 박사님이 앉았던 자리에 저도 앉아봤습니다. 방 안은 이상하게 차가웠지요. 날씨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언가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신뢰, 따뜻함, 존중. 우리에겐 장비는 있었지만 의미는 없었습니다. 껍데기는 있었는데 영혼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폴란드 장교가 조용히 들어와 제 옆에 앉았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너무 얕봤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지요. 며칠 전 박 박사님이 보내주신 이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건 신뢰였어요. 그리고 그건 한번 무너지면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서 박 박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결정하기까지 딱 사흘이 걸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박 박사님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이 가슴에 돌덩이처럼 박혀 있었어요.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가 않았지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숫자만 보고 살아왔어요. 계약서를 들여다보는데 익숙했고 사람보다는 계산이 먼저였죠.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과의 일은 단순한 계약 실패가 아니었지요. 저는 약속을 어겼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행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비용을 대신 내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비행 시간은 길었지만 한숨도 못 잤어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바르샤바 회의실, 박 박사님의 차분한 목소리, 비어버린 화이트보드, 그리고 그 후의 침묵까지 전부요. 왜 저는 그때 더 일찍 말하지 않았을까? 왜 중요한 순간에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지금 간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절 만나주긴 할까?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은 밝고 깨끗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이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지요. 여기가 지금 제가 있어야 할 곳 같았습니다. 저는 박 박사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답장이 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2시간 뒤 휴대폰이 울렸어요. 내일 창원으로 오세요. 오전 10시. 정문에서 뵙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차를 타고 창원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내가 진짜 멀리 왔구나. 거리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항공우주공장 앞에 섰어요. 주변은 조용하고 깔끔했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성껏 관리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그가 보였습니다. 박 박사님. 2손을 뒤로 한 채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가까이 오시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죠. 슐츠 박사님, 박사님 그냥 마르코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박사님은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다시 고개를 끄덕이셨죠.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오고 싶었습니다. 조용한 순간이 흐르고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오시죠. 공장 안은 금속 냄새와 깨끗한 공기 냄새가 섞여 있었죠. 기계들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집중하며 일하고 있었지요. 제가 눈여겨본 거나무도 바쁘게 뛰어다니진 않았지만 모두가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작업대 앞에서 멈췄어요. 한 기술자가 제트 엔진의 볼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보고 다시 보고 또 한 번 보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3번이나 확인하세요? 박 박사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누군가의 아들이 혹은 딸이 이 비행기를 타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볼트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을 떼고 싶어도 그냥 가슴이 먹먹했어요.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시뮬레이션 룸, 교육센터, 그리고 아직도 책상 위에 폴란드어 단어장이 놓인 자리까지요. 그때 박 박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도움을 멈춘 건 화나서가 아닙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이죠. 신뢰는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예전엔 몰랐지만 지금은 알아요. 박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 물으셨어요. 그럼 그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뭘 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무언가를 새롭게 세우고 싶어요. 그냥 보고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서 배운 존중과 진짜 협력의 의미를 전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박사님은 아주 작게 웃으셨어요. 좋은 시작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가볍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지요. 모든 게 다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뭔가가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지요. 저는 죄책감을 안고 한국에 왔지만 하지만 희망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시작일 뿐이고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니까요. 제가 유럽으로 돌아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많은 게 달라졌지요. 그중 가장 크게 바뀐 건 저 자신이었어요. 한국을 떠날 때 저는 단지 캐리어만 들고 온 게 아니었지요. 마음속에 완전히 다른 생각과 방향을 함께 들고 왔어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수많은 질문을 품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명확한 답 하나를 갖고 했습니다.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제게 보여준 걸 전해야 한다. 숫자로도 아니고 무기로도 아니고 그냥 가치로요. 그래서 저는 예전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냉정한 보고서를 쓰면서 세상이 조용히 무너지는 걸 구경만 할 순 없었거든요. 그 대신 저는 베를린에 새로운 센터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행동하는 신뢰 프로젝트 더 트러스트 인 액션 프로젝트였어요. 저희의 목표는 단순했어요. 국가들이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엔지니어나 외교관이 서로를 거래처가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조용한 배려가 시끄러운 자존심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지요. 그래도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날 루마니아 팀이 연락을 줬어요.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들었대요. 비웃거나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지요. 우린 그 사건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더 나은 협력 방식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아, 변화는 이렇게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시작되는 거구나. 한국이 했던 것처럼. 가끔 저는 아직도 한국 기술자들을 떠올립니다. 나사를 3번씩 점검하던 모습, 밤마다 폴란드어를 공부하던 모습, 그리고 박 박사님이 하셨던 그 한마디. 이 날개 아래 누군가의 아이가 앉게 될 겁니다. 그 문장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이젠 제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마다 그 말을 그대로 전하지요. 계약을 위해 만들지 말고 그 장비에 의지할 사람을 위해 만드세요. 그게 한국이 제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저녁 박 박사님한테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도 없었고 아주 짧은 메시지 하나만 있었지요. 와줘서 고맙습니다, 마르코. 약속 지켰네요. 저는 한참 동안 그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 침묵 하나면 충분했어요. 예전엔 사람들이 한국이 너무 조용하다고 했지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겸손해서 세계 무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고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경청, 더 많은 배려. 그리고 스스로를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힘이 필요한 거였죠. 그게 바로 제가 만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국을 제 안에 오래도록 간직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요. 당신이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였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소리 없는 작별 인사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나라가 보여준 조용한 힘.